사돈 지금 이 손 잡으셔도 돼요. 누가 보질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숨은 잠시 멎었습니다. 병원 복도, 낮 12시. 점심시간이라 복잡해야 할 2층 간병실 앞은 적막했어요. 저도 모르게 진태 씨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굵고 마른, 오랜 세월을 버텨온 손이었죠. 그 손이 제 손등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피부는 차가웠지만 손끝은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사고는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딸 소진이는 회사 워크숍 후 귀가하던 길이었고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뇌손상을 입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시간도 멈춰버렸죠. 중환자실을 거쳐 특실, 그리고 지금의 장기 입원 병동까지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이 길이 이젠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 제 눈엔 아직도 6살입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제 무릎에 누워 징징대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아이가 지금은 눈도 못 뜨고 숨소리 하나로 하루를 증명하고 있으니 저는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병실 복도에서 처음 본 사람이 바로 진태 씨였습니다. 딸의 시아버지, 제겐 사돈이죠. 이전까진 명절에 얼굴 몇 번 본 게 전부였어요. 서로 인사만 나누는 사이, 가까울 이유도 가까워질 일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병원에 눕고 나니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침 8시, 그리고 정오. 묘하게도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우리 둘은 엇갈리듯 마주쳤어요. 사돈, 식사는 하셨어요? 그냥 물이나 한 잔 마셨습니다. 처음엔 그런 대화였죠. 짧고 어색하고 의미 없는 형식적인 말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덜 힘들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람의 온기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태 씨가 그랬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던 목요일 정오, 저는 자판기 커피를 손에 쥐고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진이는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저도 한숨 돌리는 참이었죠. 진태 씨가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말없이 제 손에서 커피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제 손을 잡았어요. 사돈 지금 이 손 잡으셔도 돼요. 누가 보질 않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손 왜 그렇게 따뜻했을까? 그 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진태 씨가 병실에서 나가면 저도 나갔고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 그가 조용히 와 앉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은 저보다 먼저 자판기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기도 했죠. 하나는 설탕 2개, 맞죠? 어떻게 아셨어요? 손가락으로 2번 흔들던데요. 그 대답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가 제 습관을 알아챈다는 게 참 이상하고 민망했거든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밀려온 건 또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외로움이 만든 착각? 며칠 뒤, 진태 씨는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오 무렵, 병실을 나와 복도로 향하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잠깐 밖으로 걸으실래요? 병원 근처에 커피숍 하나 괜찮던데요. 머뭇거리던 저는 이상하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걸음, 그리고 눈빛에서 저는 어떤 낯익은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병원 뒤편, 골목에 숨듯 자리한 작은 찻집. 우리는 그곳에 앉아 서로의 가족 얘기를 했고, 아이들 얘기도 했고, 아주 조심스레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사돈은 안 외로우셨어요? 혼자서 그 긴 시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다들 견디는 거죠. 그 대답에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이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약속한 것도 아니고 말로 정한 것도 아닌데 정오가 되면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고 그도 묵묵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외로웠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결국 서로를 찾게 될 거란 걸.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의 손이 다시 제 손을 감쌌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오래. 누구도 보지 않는 병원 복도. 햇빛이 무겁게 쏟아지던 정오였습니다. 사돈 오늘은 손 좀 놓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놓는 게 더 큰 배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사돈, 우리 나쁜 사람들일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태 씨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분명했어요. 그날도 정오였습니다. 커피를 2잔 산 그가 먼저 찻집 안으로 들어가 앉아 있었고 저는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함께 앉았죠. 찻집 창밖으로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 사람 앞에 놓인 컵에서는 하얀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참 조용한 풍경이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서로의 숨소리와 커피를 젓는 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요.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소진이 눈이 조금 떨렸어요. 착각인지 몰라도 그래도 괜히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제 말에 진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깨어나기만 하면 이 모든 고민도 끝날 것 같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오히려 시작이겠죠.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고 같은 감정을 숨기고 있었죠. 이제는 서로가 어떤 눈빛으로 하루를 버티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드러내지 않던 사람. 소진이 결혼식 날도 제 손을 가볍게 잡고는 말했죠. 우리 아이들 부디 서로 덜 힘들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하나 싶었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사람도 그만큼 살아온 날들이 쉽지 않았다는 걸요. 찻잔을 들고 입술을 댔을 때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돈 이젠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매일 마주 앉아 있는 게요. 조금은요. 하지만요. 당신도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대로 응시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 눈동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후회, 공허,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히 빛나는 무언가.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의자도, 자리도, 말투도 조심스러웠지만 감정은 점점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변하고 있었죠. 어느 날엔 진태 씨가 작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아무래도 사돈, 요즘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그 도시락 안엔 조기 구이 하나와 무생채, 고스한 밥 한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었어요. 가끔 들른다는 반찬 가게에서 사왔다고 했죠. 하지만 그 정성이 참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밥,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냥 누구라도 따뜻하게 밥 한 숟갈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울을 더 자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색이 칙칙해 보이면 립밤이라도 발랐고 헤어롤로 앞머리를 감쌌다 풀기를 반복했죠. 그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누구를 위해 외모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숨이 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찻집 창밖에선 누군가의 상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괜히 마음이 가라앉았죠. 그는 제 손등을 살짝 쓸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그러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한 번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우린 지금 이게 무슨 사이죠? 그 질문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괜한 말이었어요. 잊어주세요. 그가 일어서려던 순간 저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괜한 말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제 마음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말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고 찻잔에 남은 미지근한 커피조차 마시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더 이상 둘러댈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마주보는 일, 그 자체가 감정이 되어 있었죠. 이 관계를 멈출 용기는 없었어요. 대신 더 깊어질 각오만 있었죠. 그리고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사돈을 여자로 보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겠죠? 그 말은 마치 고요한 물 위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제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햇살은 유리창을 뚫고 병실 안까지 들어왔고 소진이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으며 저는 작은 선풍기를 켰습니다. 소진아, 엄마 왔다.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아무 대답도 없는 그 아이 앞에서 저는 매일 그렇게 혼잣말을 했죠. 무의식처럼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진태 씨가 말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점심은 병원 말고 바깥 공기 좀 쐬실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하게 저를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병원 근처 한적한 골목의 여인숙 옆 작은 국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거의 없었고 창밖 개 한 마리만 나른하게 누워 있었죠.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산이 없네요. 저기 잠깐만요. 그는 여인숙의 처마 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단둘이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 그 아래로 묻어나는 체온, 비 오는 소리에 가려진 두 사람의 숨소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말 같았습니다. 사돈. 네, 지금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고 나서 너무 빨리 내뱉은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여자가 되었고 그는 남자가 되었어요. 사돈도 아이들 부모도 아닌 그냥 남녀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젖은 머리를 말리며 방금 전 그 사람의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사돈이 아니라 여자로 보여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지 외로움의 탈출구일까요? 며칠 후, 정오. 진태 씨는 작은 메모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근처에 괜찮은 찻집이에요. 사람도 거의 없고 조용해요. 그곳은 정말 조용했고 바깥과는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조명이 낮고 테이블엔 흰 레이스보가 덮여 있었죠. 우리는 마주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고 그 사람은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저도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등 위에 손을 얹었을 때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 손, 제가 먼저 놓지 않으면 사돈은 계속 잡아줄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언가를 저질러버린 사람처럼.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제 등을 감싸 안고 있었고 그 어깨 너머로 비 내리는 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숨결. 가슴께에 와 닿는 따뜻한 숨결 하나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또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저도 작은 웃음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딸 소진이 남편 경민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더 가까워졌습니다. 금기를 안다는 건 그만큼 그 경계를 밟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사돈 오늘은 그냥 눈 마주치지 마요. 저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못 살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처음으로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쌓인 감정을 다 무너뜨릴까 봐서요. 그날 아침 병원 간호사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보호자분 중에 사돈 되시는 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두 분이 요즘 참 서로 많이 챙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기 좋아서요. 그 말은 아무 악이 없었습니다. 그저 병실을 오래 지켜본 간호사의 짧은 인상일 뿐이었죠. 그런데도 제 가슴은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 보였구나. 누군가한테는 다 보였구나. 그 후로는 걷는 걸음도, 문 여는 소리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우리 둘이 비치는 게 무섭고 동시에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정오, 우리는 병원 지하 식당이 아닌 바로 옆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시락도 커피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고요 속에서 그 사람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어제 제 아들이 병원 복도에서 우리 봤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날 밤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죠? 라고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사돈 우리 어쩌죠? 지금이라도 그만해야 할까요?
그 말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외쳤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너무 늦어요. 이미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소진이 남편 경민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도 병원에 같이 갈게요. 아버지랑 대화 좀 해야겠어요. 짧은 통화였지만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이 제 목줄을 조이는 것 같았어요. 아, 정말 들켰구나. 그 다음 날 병원에서의 공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경민은 아버지에게 말도 없이 병실 앞에 앉아 있었고 진태 씨는 서서 그 아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내가 보고 있는 게 다는 아니야. 그래서요, 아버지? 다는 아니라는 말, 그런 눈빛으로 저 사람 바라보는 거, 그게 다 아니에요? 그날 병실 복도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소진이의 손을 잡은 채 온몸이 굳은 사람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진태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병원 뒤에 잠깐만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없이 병원 후문을 빠져나와 산책로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제게 말했어요. 사돈, 저한텐 이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도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못해요. 그 말을 하고 난 뒤 그는 제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온몸이 부끄럽고 동시에 놓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작은 방, 꺼지지 않는 스탠드 조명 아래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벽만 바라봤습니다. 딸아, 내가 알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버릴까? 다음 날 소진이가 이상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미세하게. 간호사가 신경 반응 같아요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발 눈 뜨지 마. 이대로만 있어줘. 엄마가 지금 너무 무서워.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소진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 사람 손 놔줘.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소진이는 처음 눈을 떴을 때 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시선 안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반가움도 놀람도 아닌, 묻고 싶은 게 많지만 지금은 꺼내지 않겠다는 듯한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의식 회복 소식에 병실은 북적였습니다. 경민도, 진태 씨도, 간호사들도 각자 할 말을 하며 분주히 움직였고 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자꾸 아이의 시선에서 눈을 피하게 됐어요. 그 눈빛은 너무 조용했기에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틀 뒤 밤이 깊고 간호사도 모두 자리를 비운 시간, 소진이가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에 있는 동안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손톱 끝을 만지작거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누워있으면서 들었던 소리들이 있어요. 엄마랑 아빠 목소리, 두 분이 복도에서 걷는 발자국 소리, 서로를 부르는 호흡. 그 말에 저는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얼굴이 굳었고 입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고,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소진이는 몸을 조금 돌려 제 손을 더 깊게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눈빛, 아빠 말투, 제가 평생 보고 들었던 사람들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진이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동정이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저 많이 아팠어요. 엄마가 다른 데서 위로받고 있다는 게. 근데 더 아픈 건 그 위로가 엄마를 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경민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제 소진이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경민은 벽에 등을 기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까? 그 사람도 저처럼 누군가 필요했어요. 위로받고 싶어 했고 말없이 기대고 싶어 했어요. 그 말에 경민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외로운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제 아내가 혼수 상태일 때여야 했을까요? 그 말은 너무도 정확했고 그 어떤 반박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태 씨와도 마주했습니다. 식당 뒤편, 늘 우리가 말없이 마주 앉던 그 의자에 이번엔 침묵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진이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등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날 우리 둘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의 손에서 제 손을 빼냈습니다. 밤늦게 병실을 나서는데 소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또렷했어요. 그 사람 손, 더는 잡지 마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돌지 않은 채로요. 병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복도 끝 의자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고 그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태 씨와 저는 병원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대로 흘렀지만 우리는 시간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마주칠까 조심했고 서로의 발소리를 먼저 듣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건 이별이 아니었어요. 도망이었고 회피였고 끝내 외면이었죠. 소진이는 다시 침대에 눕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엄마, 나 자꾸 생각이 나요. 엄마가 울고 있던 얼굴도, 아빠가 엄마 손잡고 있던 그 손도, 그 아이는 자꾸 먹는 걸 미뤘고 자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끔 병실 밖에 나와 손끝으로 다리를 문질렀습니다. 이 감정이 다리가 저린 건지 마음이 저린 건지 이젠 알 수가 없었어요. 경미는 말이 줄어들었고 딸을 향한 마음은 여전해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늘 멈춰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두 분 다 돌아가세요. 우리 셋만 남겨두고. 그 말이 그토록 단호할 줄 몰랐습니다. 그토록 지쳐있는 그의 얼굴을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존재가 이 가정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진태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고 봉투는 소진이 어릴 적 쓰던 연분홍 편지지였습니다. 사돈, 저희가 시작한 건 감정이었지만 끝내야 하는 건 책임입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손녀에게서도 다시 아버지로서 남겠습니다. 사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로.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진태, 편지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인사란 말이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서로를 부르던 방식도, 걸음을 맞추던 리듬도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실 옆 의자에 앉은 소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좀 쉬고 올게. 소진이는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더는 필요 없었어요. 진태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건 병원 뒷문으로 연결된 작은 공원 벤치였습니다. 그는 이미 앉아 있었고 제게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 계절에 어울릴 줄 몰랐어요. 유자차.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웃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말마저 남아있다는 게 다행이어서요.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로 우리 마무리하죠. 그래요. 말도 없고 작별도 없고 포옹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따뜻한 유리컵을 맞잡은 손으로 그동안의 시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돈 아니, 선생님.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죄라면 이젠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유리컵을 내려놓고 그의 손에 손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손이 항상 차셨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소진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그날 받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젠 그 편지도 그 사람도 다시 꺼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병원 창밖 저녁 노을이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마주 앉았던 벤치 자리가 멀리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젠 사랑도 죄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시간 후회는 안 해요. 당신을 사랑했던 순간들. 그게 나를 다시 살게 했으니까요. 입 밖으로 꺼낸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 마음에게 지금쯤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였어요. 진태 씨와의 마지막 인사는 분명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곤 했습니다. 병원 옆 공원 벤치, 우리 둘이 말없이 마주 앉던 그 자리. 지금은 아무도 없고 벤치마저 낡고 젖어 있었지만 그 공간엔 여전히 그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는 제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으세요? 그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죠. 다만 제 손에 손수건을 쥐어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어요. 소진이는 그 후로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했고 경민과도 몇 번 눈을 맞추며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식사를 마친 뒤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다 정리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느끼고 있었죠. 정리가 된 건 관계일 뿐 감정은 아직도 어디에선가 살아 숨 쉬고 있었거든요. 진태 씨는 이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경민도 더는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딸아이도 그 주제만큼은 꺼내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때론 더 큰 외침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나오던 길, 출입문 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설마 진태 씨였습니다. 그는 로비 창가 쪽 사람 없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고 손에 조심스럽게 작은 포장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바로 다가가지도 못했고 외면하지도 못했어요.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은 걸지도 모르죠. 그저 묵묵히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그 위에 작은 종이 쪽지를 덮은 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자리를 뜨고 사람들이 분주히 다시 그 자리를 지나갔을 무렵 저는 다가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작은 도자기 찻잔 한 쌍과 유자차 티백 2개, 그리고 흰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혼자 계실 때 한 잔 마셔주세요. 제일 따뜻했던 그 계절을 잠깐만이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유자차를 끓였습니다. 하나는 제 앞에, 하나는 빈자리에 놓았습니다. 차가 김을 올리며 식어가는데도 저는 입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저 잠만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만 바라본 시간, 후회는 안 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난 이 시간을 못 버텼을 거예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벤치 위엔 매일 다른 사람들이 앉았고 그 자리는 이젠 완전히 다른 누군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치워지지 않는다는 걸요. 가끔 문득 자판기 커피를 뽑다 그가 자주 고르던 블랙 버튼을 누르고 그 향을 맡게 됩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넘기다 보면 그가 조용히 바라보던 제 옆 얼굴을 떠올리곤 해요. 그리고 매번 혼잣말처럼 말하죠. 이젠 사랑도 죄도 다 나의 일부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날 유자차 잔을 정리하며 저는 손수건을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모서리만 살짝 바깥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게 될까 봐서요. 아니, 다시 꺼내고 싶은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정오는 여전히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해가 천장을 똑바로 찌르고 집안은 묘하게 나른해지고 손을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는 그때, 그 시간만 되면 저는 무의식처럼 커튼을 반쯤 걷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길게 밀려오고 그 안에 오래된 벤치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소진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연습도 하고 있고 경민과도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죠.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좀 편안하세요? 응.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그 말에 소진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여전히 어른스럽고 깊은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저를 너무 잘 알기에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저는 자주 혼잣말을 합니다. 잘 계시죠? 그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젠 연락처도 소식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 자주 생각이 납니다. 어딘가에서 조용한 사람들 틈에 섞여 여전히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을 것 같은 그 얼굴, 그 표정이 종종 떠오르죠. 가끔 차를 마십니다. 그때 받았던 찻잔에 유자차를 조금 따르고 건너편 자리에 조용히 컵을 놓습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비어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엔 말 없는 온기가 감돌아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던 것도 아닌데 그 자리는 늘 따뜻했고 차가 식을 때까지도 외롭지 않았죠. 한 번은 소진이가 묻더군요. 엄마, 왜 혼자 두 잔 따라요? 습관이야. 누구랑 마시던 버릇이 남은 거지 뭐.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그 말의 의미를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편지와 손수건은 지금도 서랍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가끔 정리하다가 손이 닿으면 그냥 조용히 다시 넣습니다. 다시는 펴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지만 언제든 꺼낼 수 있게 손끝 닿는 곳에 놓아둔 것도 사실이에요. 어느 날 동네 우체통 앞에서 낯익은 등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허리 굽은 중년 남자가 모자를 눌러쓰고 편지 하나를 넣고 고개를 잠깐 들었는데 그 얼굴이 어쩐지 참 익숙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니라면, 혹시라도 맞더라도 그 모든 게 또다시 흔들릴까 봐요. 그 사람과 나눈 시간은 사랑이라기보단 살아있었던 증거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무언가를 기다렸고, 매일이 예민했고, 어디에도 쉽게 기대지 못했던 저를 누군가가 조용히 바라봐 주던 시간, 그 여름은 제게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기다림은 미련이지만 기억은 위로입니다. 그게 노년의 사랑이 남기는 방식 같아요. 정오, 식탁 위에 찻잔 2개, 조용한 라디오 음악, 그리고 창밖으로 흘러가는 햇빛. 저는 이 모든 걸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사랑도 다 내 삶의 한 문장처럼 그 여름, 그 사람과 매일 정오에 사랑했던 기억으로 저는 지금도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